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지난 밤에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개 중인 실적 시즌,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80%가량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강한 동력이 되고 있는 사이에 장 막판에 피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미국 내 산업의 25%가량에 대해서 악화로 좀 산업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상승폭을 일제히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그래도 S&P 그리고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한 주의 출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간밤 시장을 장식했던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6,300포인트 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역시 기업들의 호실적이었습니다. 혹은 앞으로 발표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통신 대장주인 버라이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가운데 60개 이상이 실적을 내놨고요. 그 가운데 85%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어닝 시즌의 출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CNBC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해진 주요 발언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Mr. Secretary, August 1st is a week from Friday, I think, and I think that's on everyone's mind. Any progress that you can report on some of our big trading partners? Look, Joe, talks are moving along, but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e quality of the deal, not the timing of the deals. And President Trump has created maximum leverage, as only he can do. And what we are seeing is like these imbalances built up over 20, 30, 40 years, and we are more concerned with high-quality deals than getting these deals done by August 1st. Our trading partners were told that the rates could boomerang back toward the April 2nd levels. We can continue talking then, but again, we're proceeding apace with the negotiations, but we're not going to rush for the sake of doing deals.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8월 1일입니다. 지금이 미국 시간으로 7월 21일이니까 딱 열흘이 남은 건데 이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단은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8월 1일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실질 관세율이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조금 자극하는 뉴스였다. 이 정도의 해석이고
분위기고요. 오늘 웰스파그 측에서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 7,007포인트를 재확인시켰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일 종가 대비 11% 정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하반기에도 시장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참고로 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전략가는 크리스토퍼 합입니다. 미국 주식 전략가인데 월가 주력 IB들 가운데서 가장 불리시한 의견을 계속해서 올해 들어 내놓고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M7 기업들의 높은 마진 그리고 점유율 확대에 따른 이 주가 상승이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하나의 리스크 팩터는 바로 파월 의장의 해임 리스크죠. 월가의 일부 채권 전략가들은 파월 해지 전략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만기 국채를 매수하고 10년 만기 국채를 매도하는 전략인 건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해임이 되고 신임 의장이 임명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연준의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 만기, 이 단기채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높아질 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움직임도 당분간 채권 시장을 보실 때 염두에 두신 채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간밤 WTI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0.5% 하락 마감하면서 67달러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알파벳의 주가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 속에서 2.8%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 방어에 나섰던 종목이었고요. 아마존과 메타의 주가 1%, 브로드컴 역시 1.7%의 상승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던 반면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언더퍼폼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헤드라인을 통해 보셨을 텐데 지금 해킹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이버 보안주들이 팔로알토를 필두로 해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특징.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는 통신 대장주 버라이즌이 실적을 발표한 뒤 4% 급등했고요. 그러자 T모바일이라든지 다른 이 통신주들의 주가 상승까지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넷플릭스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도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2% 가까운 반등으로 진행됐다는 점까지 특징적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안에서 문서를 공유하는 협업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쉐어포인트를 겨냥한 해킹이 발생한 거고요. 현재까지 미국과 독일 안에서 100개 기관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 자료들이 공유되는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사건으로 풀이가 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이미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부 고객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이상의 기관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팔로알토의 분석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대형 기업이라든지 은행, 병원, 그리고 미국 주 정부 기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는 다만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보합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던 반면에 오히려 사이버 보안주들의 시세를 자극하는 이슈로 시장에서는 풀이가 되죠. 팔로알토가 특히 2.1% 급등하면서 199달러대에 안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과 애플뉴스도 점검을 해보시죠. 이 미국 법원이 구글의 반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구글과 애플 간의 거래는 차단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물론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구글이 그동안 애플에 제공해왔던 이 트래픽 유지 비용 매년 200억 달러씩 애플에 그동안 제공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었잖아요. 이게 전부 유지되지는 않더라도 일부분의 비용은 계속해서 애플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되겠고요. EPS가 감소하는 폭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보니까 주가가 0.6%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간밤의 종가는 212달러대에 안착하고 있고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희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업체인데요. 사렙타 테라퓨틱스입니다. 사렙타가 만들고 있었던 게 특히 듀센 근이용량증 치료제입니다. 해당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따라서 미국 FDA에서는 이 약물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앞으로 임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약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FDA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즈호라든지 리드엠 측에서는 사렙타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간밤 주가는 5.4% 급락, 지난 한 주 동안에는 26%대의 하락 흐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피어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에로헤드 파마슈티컬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12.2% 떨어진 14달러대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 기업인 블록도 확인해 보시죠. 이 쉐브론에 인수된 헤스를 대체해서 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반영 시점은 7월 23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 내일 모레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편입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7.2% 뛰어오른 78달러대까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밈 주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픈도어도 보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부동산 매매 플랫폼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팔고 싶다, 그러면 이 플랫폼에 내 집을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오픈도어가 하우스 플리핑이라고 해서 이 개조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금 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펀더멘털 혹은 이 기업의 사업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 게임스탑이 급부상했던 플랫폼이죠.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게시판에서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밈 트레이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주가가 188%가량 급등을 했었는데 간밤에도 42%, 장중한 때에는 115%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거래가 10분 동안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성적표를 좀 정리를 해보시죠. 먼저 통신 대장주인 버라이즌의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2분기였습니다. 345억 달러의 매출액에 1.22달러의 EPS를 기록하면서 각각 시장 예상치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간밤 시티 측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버라이즌의 주가 4% 뛰어오른 42.5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제조사죠. 클리블랜드 클립스입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손실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별로 좋진 않았는데 대신에 캐펙스 그리고 행정 비용을 올해 좀 감축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수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받아가며 주가는 12.5% 뛰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펩시코입니다. 얼마 전에 프리바이오틱 탄산음료 스타트업이죠. 파피를 인수한 다음에 첫 번째 음료를 올 가을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고요. 대표 경쟁사인 코카콜라의 실적 역시 내일 발표된다는 점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 모두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피치가 내놓은 보고서에 장 막판에 충격을 소화했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 8월 1일까지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협상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가겠다, 고품질의 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사실 전날 나왔던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과는 조금은 다른 결로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센트 장관의 이 발언만 놓고 보면 8월 1일 이후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역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유는 무역 협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30%의 상호 관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짜 나갈까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무역 협상 전반적으로 결과가 나온 국가들을 보면 상호 관세가 오히려 동맹국의 경우에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EU도 역시 긴장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8월 1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내용이 발표된 부분이 없어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아야 될지 일단은 실적에 집중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곁눈질로 관세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달러화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흔들리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띠는 모습을 최근 보여줬었는데요.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이 흔들리면서 달러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미국의 관세 협상 이슈 그리고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우려감으로 WTI 원유 선물 2거래일째 하락 이어갔습니다. 0.2% 내린 67.20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매크로 데이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월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3% 내렸는데요. 98.8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선은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6월 경기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를 상반기로 집계를 해보면 2.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2024년 상반기의 1.3% 하락과 비교해도 상당히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였다. 이러한 숫자로 해석이 됩니다.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낮은 소비자 기대 심리나 제조업의 신규 주문의 부진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기준으로 보면 나아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몇 주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해서 6월 경기 선행지수와 상반기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코멘트 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GDP 성장률은 1.6%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2024년의 상황과 비교하면 큰 폭의 둔화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6월 경기 선행지수 살펴봤고요. 그런 가운데 연준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어떤 발언 내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연준의 지금 현재 25억 달러 리노베이션 이슈 외에도 지금 현재 연준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효율, 성공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을 가지고 와보면 만약에 연방항공청이 발사라던가 국가적인 중요한 이슈를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전면 조사에 착수할 텐데 왜 연준의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관세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연준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피력하는 베센트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거취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다라고 남겨두기는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연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연준 독립성 흔들기로 본다면 계속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불안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S&P 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상 최고치 수준의 레벨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을 이끌고 있는 주요한 상승 동력은 어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적 발표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가량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그래도 상회하는 숫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미국하고는 승자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BS에서는 12개월 선행 S&P 500 지수의 목표치,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의 S&P 500 목표치를 6,500포인트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조금 흔들리면서 갈 수는 있으나 변동성은 시장의 단계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했는데요. 물론 지금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은 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만으로 앞으로 향후의 흐름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강세론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실적 시즌 6,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나왔던 주요 이슈들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S&P 500의 일일 변동 추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의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그래도 평온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 말 이후에 S&P 500 지수가 단 하루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시장 변동성 저하에 대한 이슈, 단기 조정이나 돌파의 전조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매크로 환경의 영향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전 트위터 CEO 잭 도시가 이끄는 블록이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에 정식 편입됐습니다. 블록은 약 448억 달러, 우리 돈 약 44조 8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S&P 500에서 에너지 기업 헤스를 대체하게 됩니다. 헤스는 쉐브론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편입 소식 직후 블록의 주가는 장중 7에서 1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 펀드가 신규로 블록 주식을 매수해야 해 수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은 이번 편입으로 패시브 펀드 수요만 약 5,420만 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쉐브론의 헤스, 에너지 기업 헤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비계된 한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이냐라고 예측을 했을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두 가지 종목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두 깨고 그보다 적은 시가총액을 가진 블록이 S&P 500 지수의 신규 편입이 된 건데요. 블록의 최근 5거래일 추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급등세를 시현했던 간밤의 흐름이고요. 7.22%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JP모건에서는 5천만 주 이상이 신규 편입으로 수급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 트위터 CEO인 잭 도시가 이끄는 기업인 블록, 시가총액은 4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조 8천억 원가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수 조정은 7월 23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정규장 개시 전에 신규로 이렇게 지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블록의 편입이 핀테크 산업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은 디지털 결제라던가 P2P 송금, 비트코인 서비스 여러 가지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에서 조금 시각을 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가는 장중에 7%에서 10% 급등할 정도로 편입 소식 직후에 블록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에 대한 근거는 S&P 500을 추종하고 있는 ETF 펀드가 신규로 블록 주식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 효과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핀테크 업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떨까요? 핀테크 산업이 전통은행과 함께 미국 경제의 주류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신규로 편입된 블록의 효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블록의 경쟁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애초에 로빈후드,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주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930억 달러 가량 되고요. 그 밖에도 엠러빈의 시총은 더 컸는데 1,2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블록은 430억 달러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상당히 비교했을 때 낮은 모습이죠. 이렇게 S&P 500의 신규 편입 대상으로 블록이 결정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추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 블록의 시총이 이렇게 작은데 이 두 기업을 제치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는 절대적인 기준 없이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수 편입을 결정한다라는 점에서 블록의 주인공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블록의 경쟁자들까지 살펴봤고요. 주요 사업 부분도 들여다보죠. 스퀘어, 캐시앱, 그리고 애프터페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퀘어라는 부분은 매장 결제용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쪽이고요. 송금과 비트코인 거래, 주식 투자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도 블록이 함께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BNPL,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을 하는 이 BNPL 쪽이 훨씬 더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BNPL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5번째인데요. 비트코인 인프라나 탈중앙화 시스템, 차세대 금융기술의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블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록의 주요 사업 부문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은 이어서 신규 IPO 종목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피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피그마가 2025년 7월 IPO 기업 공개를 통해 최대 164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4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당 가격은 25달러에서 28달러로 책정돼 있고 전체 3,700만 주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중 회사가 직접 매각하는 약 1,250만 주 외에 남은 주식은 주요 초기 투자자 및 경영진이 매각할 예정입니다. 2012년 설립해 공동 창업자 딜런 필드가 대표로 있는 피그마는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2025년 들어서 다시 미국의 IPO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활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만 해도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던가 코어위브 같은 기업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다시 IPO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줄 강력한 후보군으로 피그마라는 기업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친언니가 개발자여서 이 피그마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피그마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냐라고 했더니 디자이너분들은 실제로 피그마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대체로 사용되는 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사례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피그마가 현재 여러 가지 웹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툴임에는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자, 피그마가 7월 IPO를 목표로 할 때 시총은 164억 달러 목표를 하고 있고요. IPO의 주당 가격은 25달러에서 28달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총 조달 금액은 10억 3천만 달러가 될 걸로 보이고요. 매출의 성장세 그리고 1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주목할 포인트는 피그마가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도비가 사실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독점에 대한 이슈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M&A 실패 후에 독자 상장과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피그마가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죠. 자, 주요 배경과 성장 스토리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디자인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피그마의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만 해도 넷플릭스, 그리고 독일의 주요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SAP도 역시 피그마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고요. 이제 최근에 다운 사이클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기술주의 IPO 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피그마 외에도 코어위브, 그리고 차임, 서클, 이런 유망 스타트업들이 상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그마의 IPO도 상당한 흥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피그마의 주요 배경과 성장 스토리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구독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이 SaaS, 구독형 소프트웨어 제품의 AI 접목을 효과를 추산했을 때 2030년까지 20에서 45%까지 추가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전하고 있거든요. 관련 기업들과 ETF도 체크해 보시죠.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쉐어즈, 익스펜디드 테크 소프트웨어 섹터 ETF도 함께 지켜보시면 소프트웨어 섹터에 투자하시기에 조금 더 용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